당신 딸은 잘 지내고 있고 내가 잘 보살펴주고 있으니 걱정 마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25년간 함께한 남편 그리고 2년 전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 수진.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지금까지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너져 내렸다.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귀를 찢어 놓았다. 3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엄마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하세요. 둘째 아들 민수가 난감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을 때 나는 오히려 기뻤다. 30살이 넘도록 연애만 하고 결혼을 미루던 아들이 드디어 정착할 생각을 하는구나 싶었다. 그래? 수정이랑 결혼하는 거야? 엄마는 찬성이야. 수정이 좋은 아이잖아.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아니요, 수정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 아버지 친구분 딸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남편 성우가 거실로 들어왔다. 여보, 민수 결혼 이야기 들었지? 좋은 집 딸이야. 우리 민수에게 딱 맞는. 근데 수정이는 어떻게 해? 3년이나 사귀었는데. 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수정이는 우리 집 며느리감이 아니야. 이번에 소개하는 아이가 훨씬 낫다고. 무언가 이상했다. 남편이 이렇게 강하게 특정 여자와의 결혼을 밀어붙이는 것도 처음이었고 민수의 표정도 영 좋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수정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안 돼,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정해진 일이라니요? 성우가 민수를 서재로 데려갔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나온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신대요. 대신 수진 씨와 결혼하라고. 수진. 그때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다. 수진을 처음 만난 날 나는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다. 26살의 그녀는 단정하고 예의 바르며 차분했다. 무엇보다 남편과 민수에게 극진히 잘해주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수진이 건넨 떡볶이는 정말 맛있었다. 게다가 집안일도 척척 도맡아 했고 시아버지인 성호에게도 각별히 잘했다. 아버님,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없으셨어요? 수진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시라고 하셨거든요. 수진의 어머니는 수진이 20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다. 아버지는 일찍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그녀는 어머니 혼자 키웠다는 것이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수진 쪽에서 온 하객은 고모와 몇몇 친구들 뿐이었다. 나는 그녀가 불쌍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다. 수진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자.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결혼 후 민수와 수진은 우리 집 2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젊은 부부답게 금슬도 좋아 보였고 1년 후에는 예쁜 딸 하나를 낳았다. 할머니, 안아주세요. 손녀 지우가 내게 안기며 제잘거릴 때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이 내린 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 여보, 수진이랑 백화점 좀 다녀올게. 성우가 수진과 단둘이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갔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주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아버지, 이런 비싼 걸 어떻게 사주세요? 우리 수진이 예쁘게 입으라고 산 거야 마음에 들어. 명품 가방, 옷, 신발. 성우가 수진에게 사주는 선물들은 점점 고가가 되어갔다. 나에게는 결혼 기념일에도 꽃 한 송이 사주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아빠 엄마한테도 뭔가 사주시지 그래요? 큰아들 민철이가 눈치를 챘는지 그렇게 말했을 때 성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 정말 그런가? 나는 정말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가? 25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 걸까? 더 이상한 것은 민수의 반응이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에게 그렇게 극진히 잘해주는데도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민수야, 아버지가 수진이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지 않아? 엄마 그냥 며느리를 예뻐하시는 거겠죠. 민수의 대답은 건성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여보, 오늘은 수진이랑 어디 갔다 온 거야? 응? 아, 그냥 영화 보고 왔어. 영화? 민수는 안 갔어? 민수는 바빴지. 이상했다. 신혼부부가 따로 노는 것도 이상했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도 이상했다. 그날 밤 나는 수진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다. 민수는 출장을 간 상태였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보고 싶어요. 오빠? 수진에게 오빠가 있었나? 나는 수진이 외동딸이라고 들었는데. 네, 알아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정말 많이. 목소리에 담긴 애교와 사랑이 이상할 정도였다. 마치 연인과 통화하는 것 같은. 아니다. 민수가 출장을 갔으니 민수와 통화하는 것이겠지. 신혼부부니까 그럴 수 있는 거겠지.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방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수진아, 아버지가 부르신다. 성호가 수진을 서재로 부르는 일이 잦아졌다. 그리고 그때마다 두 사람은 문을 꼭 닫고 1시간 이상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는 거야? 민수에게 물으니 민수는 고개를 젓기만 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수진이한테 이것저것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는데. 뭘 가르쳐? 회사 일이라고 하시던데요. 회사 일? 성우는 건설업을 했고 수진은 문과 출신의 평범한 여자였다. 무슨 회사 일을 가르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성우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다.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거의 매일 밤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들어와서도 다른 방에서 전화를 하는 일이 많아졌다. 어느 날 밤 나는 우연히 그 전화 내용을 듣게 되었다. 응, 나도 보고 싶어. 성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부드럽고 애정 어린 목소리였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둘만?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성우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니겠지?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당신 딸은 잘 지내고 있고 내가 잘 보살펴주고 있으니 걱정 마라. 그날 밤 듣게 된 성우의 통화는 내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당신 딸? 수진이 성우의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나는 전신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래, 수진이는 정말 착해. 민수도 행복해 보이고. 성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수진이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잘 돌봐줄 테니까. 그리고 나도 수진이가 있어서 행복해.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수진이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당신도 몸 조심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통화가 끝났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지난 2년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성우가 갑자기 민수의 결혼을 밀어붙인 일. 수진에게 유독 잘해주는 것, 둘이 자주 외출하는 것, 서재에서 오랫동안 대화하는 것, 그리고 수진이 누군가와 나눴던 그 달콤한 통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성우가 회사에 간 사이 나는 그의 서재를 뒤져봤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성우 오빠, 수진이가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오빠가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오빠를 아빠처럼 따랐는데 이렇게 며느리가 되어서도 오빠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병원에서는 6개월 정도 더 치료받아야 한다고 해요. 완치되면 바로 돌아갈게요. 미영. 수진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그런데 수진의 어머니는 6년 전에 돌아가신 것 아니었나? 편지의 날짜를 보니 6개월 전이었다. 수진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성우와 무슨 관계라는 거지? 나는 손이 떨렸다. 더 찾아보니 성우의 휴대폰 요금 청구서가 나왔다. 특정 번호로의 통화가 유독 많았다. 그 번호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이었다. 나는 그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미영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어느 분이신지요? 가족? 가족입니다.
간병인이 안내해준 병실에서 나는 한 여자를 만났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였다. 어머, 당신은? 미영은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당신이 성호 씨 부인이죠? 네. 그런데 미영 씨는? 수진이 엄마예요. 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성호 씨와 15년째 만나고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15년? 네. 수진이가 중학생 때부터 미영은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성호와의 15년간의 불륜, 수진을 성호의 며느리로 만들려던 계획, 모든 재산을 민수에게 상속한다는 거래,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자신의 폐암. 제가 죽기 전에 수진이를 안전한 곳에 두고 싶었어요. 성호 씨가 돌봐줄 수 있는 곳에. 그래서 우리 아들과 결혼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병실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말로 판명된 것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성우와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수진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물었다. 수진아. 나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네. 내 엄마 만나고 왔어.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성우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님, 그게 모든 걸 알았어. 15년간의 불륜, 너를 우리 집 며느리로 만든 계획, 모든 것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여보, 성우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25년 동안 나를 속였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너도 피해자일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성우를 바라봤다. 당신은 용서할 수 없어.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지배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결심이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심.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모든 재산이 민수에게 상속된다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고 민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부인께서 절반의 권리가 있어요. 그럼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상속이 불가능해집니다. 변호사는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다. 그리고 불륜의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복수가 가능하다는 희망이 보였다. 그 후 한 달 동안 나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했다. 성우와 미영의 통화 녹음,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 호텔 영수증들, 미영에게 보낸 돈 내역들, 그리고 무엇보다 미영의 증언을 녹음했다. 15년간 성호 씨와 만났고 수진이를 그 집 며느리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증언하실 수 있나요? 네, 요청한다면. 미영은 울면서 모든 것을 증언했다. 동시에 나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성호의 회사 장부를 조사한 결과 회사 돈을 빼돌려 미영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쓴 흔적이 발견된 것이었다. 횡령,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2개월 후 나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큰아들 민철과 그의 아내, 그리고 민수와 수진까지 모두 모였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다. 이게 뭐야, 엄마? 민철이 물었다. 아버지의 15년간 불륜 증거와 회사 돈 횡령 증거예요.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수진이 엄마 미영 씨와 15년간 만났고 수진이를 민수와 결혼시킨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민수가 일어났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응. 내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냥 좋은 집 딸이라고만. 수진아, 너는? 수진이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어머니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지금은 정말 민수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 나는 냉소를 지었다. 그럼 내가 매일 밤 통화하는 상대는 누구야?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어머님, 제가 통화하는 건 병원에 있는 엄마예요. 미영 씨 말고. 미영 씨는 제 친엄마가 아니에요. 무엇? 제 친엄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영 씨는 아버지가 재혼한 새엄마예요. 또 다른 반전이었다. 미영 씨가 새엄마라고? 네. 그리고 제가 통화하는 건 시아버님이에요.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시아버님과 사랑하는 사이예요. 성호가 벌떡 일어났다. 수진아, 이제 다 말할게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수진이 울면서 고백하기 시작했다. 시아버님이 저를 15년 전부터 사랑하셨대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요. 새엄마 미영 씨도 그걸 알고 있었고 저를 시아버님께 맡기려고 이 결혼을 추진한 거예요. 민수가 의자에 무너져 앉았다. 그럼 우리 결혼은 형식적인 거였어요. 시아버님과 함께 있기 위한. 지우는, 우리 딸은, 수진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내 아이다.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민철이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2년 동안 키운 지우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거야? 절규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내 아내가 아버지와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차라리 시원했다. 2년 동안 속에서 골마왔던 의심들이 드디어 터져 나온 것이었다. 알았으니까 결론을 내리자.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혼해. 그리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할 거야. 여보. 성호 씨, 당신은 횡령 혐의로 고발할 거예요. 증거는 충분해요. 성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수진아, 너와 민수의 결혼도 무효야. 사기 결혼이니까. 어머님. 지우만은 무죄야. 그 아이는 할머니인 내가 키우겠어. 그로부터 성호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년형을 선고받았다. 회사는 파산했고 그가 그토록 아끼던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갔다. 미영은 병이 악화되어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그녀는 나를 불러 마지막 사과의 말을 남겼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이제 됐어요. 편히 가세요. 나는 그녀를 용서했다. 죽음 앞에서 원망을 계속 품고 있을 필요는 없었다. 수지는 혼자 남게 되었다. 지우의 친모이지만 법적 보호자는 내가 되었다. 수지는 매주 한 번씩 지우를 보러 왔고 그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지우는 제가 키워야 하는데. 괜찮아. 나도 손녀를 키우는 게 즐거워. 사실이었다. 죄 없는 지우를 키우는 것은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다. 큰아들 민철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증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을 끊지는 않았다.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에 면회를 갔다. 엄마,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나는 더 이상 성호에게 관심이 없었다. 증오도 사랑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이혼 후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지우와 단둘이 살기에는 충분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지훈의 카페라는 이름을 붙였다. 어느 날 수진이 카페로 찾아왔다. 어머님, 앉아. 커피 마실래? 네. 수진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혼자 살면서 힘든 모양이었다. 어머님, 저 이제 정말로 떠나려고 해요. 어디로? 부산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을 것 같아. 지우는 어머님께 맡기고 갈게요. 제가 키울 자격이 없어요. 수진아. 나는 그녀를 불렀다. 너도 피해자야. 너무 자책하지 마.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 됐어. 내 인생 살아. 수진이 부산으로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가끔 지우에게 선물을 보내왔지만 직접 연락은 하지 않았다. 민철도 자주 지우를 보러 왔다. 조카를 무척 예뻐했다. 엄마, 지우 때문에 엄마가 더 젊어 보여. 그래? 정말로 나는 예전보다 활기찼다. 복수를 완성한 후에 해방감도 있었고 지우를 키우면서 느끼는 새로운 사랑도 있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다. 성호의 편지였다. 영미야,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오래 고민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일 것 같아서.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었다. 정말 미안하다. 25년간 너를 속인 것, 수진이와의 일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안다. 다만 지우만은 잘 부탁한다.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내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 성호. 나는 편지를 읽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더 이상 그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2년이 지났다. 성호는 출소 후 혼자 작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다. 건강도 많이 나빠졌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나만 빼고. 아니다, 나도 대가를 치렀다. 25년간의 결혼 생활과 믿음과 순수함을 잃었다. 하지만 그 대신 얻은 것도 있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새로운 삶을 시작할 힘. 그리고 지우라는 소중한 가족. 나는 지우에게 성호가 친할아버지라는 것을 아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말할 생각이 없었다. 지우에게는 나만이 가족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민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엄마,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대요. 그래? 병원에서 간암 말기라고 했대요. 나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다. 그럼 민철이 내가 가서 돌보거라. 엄마는 안 가세요? 난 갈 이유가 없어. 민철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한 달 후 성호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민철과 민수 그리고 몇몇 지인들만 왔다. 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엄마, 아버지가 마지막에 어머니 용서를 구하셨어요. 그래. 그리고 지우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그건 안 돼. 지우는 그 사람과 상관없어. 성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안고 살았을 것이다. 그것이 그의 벌이었고 나의 복수였다. 카페는 동네에서 유명해졌고 나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가끔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 모든 것을 참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한다. 성우는 계속 미영과 불륜을 이어갔을 것이고 수지는 계속 나와 민수를 속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진실을 모른 채 바보로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폭로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었다. 성우는 명예와 재산, 가족을 모두 잃고 외롭게 죽었다. 수지는 계획했던 안락한 삶 대신 홀로 썩이를 해야 했다. 미영은 딸을 부잣집 며느리로 만들려던 욕심의 대가로 딸과 멀어진 채 죽어갔다. 그리고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다. 복수는 단순히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었다.